누가 치즈로 옮겼어요? 내가 옮긴 게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 스펜서의 짧은 단편입니다. 패러다임이 변했다는 이야기인데 많은 이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화두를 던진 것입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던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를 탓하지 말고 빨리 그 변화에 적응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이방인 총리 요셉, 파라오와 함께 나란히 황금 마차를 타고 다녔던 불세출의 영웅, 가장 어려운 국난의 시기에 오히려 국가를 부강케 한 천재. 그러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상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달라졌고요. 급변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울릴 듯 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새 파라오가 왕자에 앉았습니다. 그가 민족주의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지층의 결집을 노리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제 그는 이방 민족을 경계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정책은 생각에서 비롯되는 법. 저자들이 갑자기 회색 분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견제를 하고 그것도 모자란 억압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소위 차별화 정책을 펼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차별주의는 스파르타가 그랬고 몽골 제국이 그랬고 가까이는 미국의 남북 전쟁이 그러했듯 결국 종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조의 시작이 차별이라는 것은 역사의 시작입니다. 바로 그 달콤한 유혹이 민족주의, 우리 편이라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라오는 혹독한 억압 정책을 밀고 나갑니다. 사막에서 내리쬐는 태양 아래에서 고된 일, 힘든 일, 들을 이 소위 3D 업종을 히브리인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억압 정책은 임계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히브리라는 말이 떠돌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떠돌이 이민자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부인이 그럽니다. 여보, 힘들었지? 그렇게 어깨를 도닥거리고 위로를 했는데 글쎄 애들만 더 늘어났네요. 강한 억압 정책과는 반대로 인구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사내 아이들을 강에 던져버리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집트에서 태어나 살고 있던 그들, 자신들의 조국과 다를 바 없이 거기에 살던 이들을 우리라는 공동체에서 이제 나와 너라는 울타리로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산파들에게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산파들이 아이를 낳는 집안을 찾아다닙니다. 이거는 끈입니다. 입에는 천을 물고 온몸으로 힘 조금만 더 줘봐. 그때 산파들이 문을 열고 들이치죠. 그때 아기 울음소리가 응애 하고 벌써 태어나버리죠. 아무리 파라오의 명이라지만 어찌 인간 본성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산파들이 하느님을 경외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섭리 속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대표하는 파라오는 이제 하늘에 도전합니다.
사내 아이들을 강물에 집어 던져버리라고 말이죠. 이 무렵 레이 집안의 어떤 아이가 태어났으니 태어날 때부터 원빈 뺨치는 얼굴로 태어납니다. 그 이름 모세이죠. 석 달을 숨겨 키웠는데 더 이상은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왕골 상자에 역청과 송진을 발라서 갈대 사이에 이렇게 떠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그 상자가 파라오 딸이 목욕하는 강으로 떠내려갔네요. 이 파라오 딸이 누구입니까? 손예진이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드라마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공주는 원빈 같은 아이를 보고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왜? 이 세상 어떤 놈하고 피를 섞어도 이처럼 잘생긴 아이는 낳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고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 하여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공식적 출발선에서 주인공의 이름을 이 이방인 공주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또한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입니다. 이 아이는 너무나 잘생기고 또 총명하여 어떤 질문에도 척척 답을 해냅니다. 어떤 사람이 모기 10마리가 있고 바퀴벌레 10마리가 있는데 누구하고 같이 살 거냐라고 질문해도 답을 하고, 똥맛이 나는 카레를 먹는 게 좋을까? 아니면 카레만 똥을 먹는 게 좋을까? 라고 질문해도 척척 답을 하죠. 팔만 대장경을 다 읽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대장 내시경 8만 번 하는 게 더 좋을까? 등등. 그 어떤 질문에도 답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나 너무 똑똑하면 모든 이들의 시기를 받는 법. 모세는 어느 날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관리 한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같은 자리에 갔는데 이제는 동족끼리 싸움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족끼리 싸우면 안 된다라고 싸움을 말렸더니만 어제 그 살인죄를 언급한 것이죠. 급 실망한 모세는 자기를 죽이려 하는 파라오를 피해서 멀리 사막을 거쳐 미디안 땅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참 팔자 한번 고약하죠.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 어린 시절의 시작부터 얼굴 잘생겨서 운이 좋아 왕궁에서 자랐던 모세, 그나 한순간의 실수로 정처 없이 떠나야만 하는 나그네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제 고향을 등지고 조국을 등지고 민족을 등지고 홀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욥의 울부짖음처럼, 욥기 3장에서 울부짖고 있는 것처럼 그 밤에 내 어머니가 자식을 배지 않았더라면,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고 즐거워하던 그날 사라져버렸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 모태의 문이 열리지 않았으면, 이렇게 울부짖었던 모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저주하며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의 서막이 슬프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시작부터 침묵과 고요가 이후의 시간을 지배합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저주하고 하늘과 부모를 원망하며 지냈던 그 시간, 마치 떨어지는 꽃잎처럼 말라져 가고 있는 자신의 생을 바라보던 그 시간이 무려 40년입니다. 강산이 바뀌어도 4번이나 바뀌어야 할 시간, 아니 그 전에 철없이 지낸 시간이 40년, 이미 인생 끝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운전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모세는 어느덧 생쥐가 되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치즈를 옮겼는가? 누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